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50 총선거와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던 총선거는 한반도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역사만 보더라도 10% 미만의 소수 양반 계층이 대다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신분제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만 년 동안 내려왔던 신분제 전통을 깨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한 대사건이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자유총선거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링컨의 게스트버그 연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놓고 국민의 정치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국민에 의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투표입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의사를 따라 통치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투표를 하되 자유투표여야 하며 비밀투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핵심은 자유투표와 비밀투표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볼 때 소위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1946년 11월 3일에 북한에서는 도시군 인민위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때 투표 방법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선거를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한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가 나서서 경쟁하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한 명씩 선택하여 뽑아 전국적으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국대 사학과 이주영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 1946년 당시에 북한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민위원 200명을 뽑는다면 200명 명단을 보여주면서 다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투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면 흰 통에, 반대하면 검은 통에 표를 넣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검은 통에 표를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투표함이 아예 하나라고 합니다. 찬성하면 흰 통에다가 넣고 반대하면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을 민주주의라는 범주에 넣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남한의 선거는 어떠했을까요? 남한 선거 역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녀와 재산에 차별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이면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 선거였다는 것이죠. 지금에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호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민주주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 1754년 800만 명의 국민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귀족들은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차별 없이 투표권을 갖게 되기까지는 무려 170여 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여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1945년에야 주어졌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실제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1965년이었고 스위스에서는 여성이 1971년에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당시 세계 최빈민국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이 선진국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에서도 보통 선거권에는 제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70년이 걸리고 미국에서는 190여 년 걸린 차별 없는 보통 선거를 우리나라는 건국할 때부터 행사였습니다. 건국 애당초 시작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1948년도에 있었던 50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정말 중대한 일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독스럽게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은 건국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시작하게 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조시대에 그의 노예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런 정치의 길을 닦아둔 이승만 박사를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물론 부정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0 자유총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에 이인영 씨는 청문회 때에 우리의 국본은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는데도 이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했던 이승만을 바로 알게 되면 이승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이러한 민주적인 50 자유총선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 총선거를 남북 분단의 원인으로 보면서 남한만 실시하는 총선거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민족 분단의 원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직접 연구하여 분석 비판하지 않고 선동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50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과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에서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이승만의 발언을 언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의 정읍 발언 4개월 전 북한은 이미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조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진행되던 그 흐름을 남한의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오직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모두를 공산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속내를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은밀히 진행되던 이 흐름을 이승만만이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좌우 합작 정책을 주장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남한도 공산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승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 구성 이후 약 4개월이 지나가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스탈린과 김일성은 은밀히 남북 공산화를 노리고 있었고 미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좌우 합작 정책만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승만만은 반공 반소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승만을 좋아할 수 없었겠죠.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는 지지부진하고 있었고 그때 이승만은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통일정부를 세우려 하는 좌우 합작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와 여론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소공동위원회를 폐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1946년 12월 4일 김포 비행장을 떠나 미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승만은 미국 정부와 언론 매체를 상대로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닌 유엔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선 남한에 과도 정부를 세웠다가 때를 기다려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트루먼 대통령 및 폴 헨리 스파크 유엔 총회 의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지만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접촉 방향을 미국 의회와 언론으로 돌리죠. 이것은 독립운동할 때에도 그가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의 입장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되며 한국의 조속한 독립만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만남을 통해야만 50 총선거가 될 수 있었다면 아마 한국의 50 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즈음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중에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0 총선거와 이승만의 미국 외교 활동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목격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세뇌에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